이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그럴 적에는 이건 거의 확실하게 경제발전의 수단, 경제발전의 도구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윤리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과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과학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기초과학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이 두 번째에 있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과학기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보고 과학기술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 같은데 scientific technology.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서강대 철학과에 계시던 엄정식 교수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과학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비판적 합리주의 또는 과학적 합리주의 뭐 이런 것을 그냥 좀 포장을 새롭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윤리적인 측면도 여기에 좀 강조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세기의 과학혁명의 근본적인 저력이 바로 이런 데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를 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입니다. 현대과학에서는 모든 과학 연구의 결과는 100% 남김없이 가감없이 공개해야 된다는 아주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과학 논문을 발표를 하면은 그걸로 연구 결과가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효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전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성인데 이게 정직성이 사회생활에서의 정직성이 아니라 현대과학은 경험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의미에서 정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현대과학의 핵심 뭐라 그럴까요? 특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윤리적 문제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학기술계의 푸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결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과학자들의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계의 윤리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지적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생명윤리, 이 생명과학이나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술하고 관련된 규제,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이 선진제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한테 적용되는 연구윤리도 선진제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그리고 현재 얘기하고 실제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두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신문에서 황석 사태가 났을 때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대담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과학자는 수도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자한테 특별한 윤리적인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가 하면은 과학자한테도 사회적인 감시하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풀어두면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과학자의 연구윤리, 과학자의 윤리, 직업윤리는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뭐 보면은 명백한 것들입니다. 그냥 하여튼 거짓말 하지 말고 돈 아껴서 쓰고 규정을 지키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학생들 괴롭히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거 뭐 너무나도 당연해서 뭐 별로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보통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던 과학기술 윤리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간단하다면 간단한 이 윤리가 사실은 그 과학기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연구윤리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면은 도대체 과학 지식, 과학자로서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게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지금 현재 거의 100%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좋건 싫건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연구한 내용을 국내에서 발표하는 것만 갖고는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1990년대까지 과학자의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학자들에게 어떤 그 윤리적인 요구도 사회에서 그 요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학자들은 고고하니까 잘할 거다. 더 정확하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입니다. 90년대부터 대학에 그 상당한 연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출연연의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더 직접적인 요인이 됐던 거는 교육부에서 교수들을 외국에다가 파견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이 논문의 표절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학회 중심으로 그 자정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공계의 거의 모든 학술단체는 이 윤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회원들이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수준의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공계 분야에서 그 여러분들이 청문회에서 보던 표절이나 뭐 이런 시비들 그런 이중 이 출판이나 이런 것 문제들은 이공계 분야에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2004년 요거는 황우석 사태 이전인데요. 황우석 사태 이전에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고 그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NGO 단체인데요. 여기서 과학기술인 헌장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과학기술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기준을 지켜야 된다,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우석 사태가 나고 난 2007년에는 윤리 강령이라고 해서 훨씬 더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강령을 발표를 해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각에 따라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하여간 상당한 부분으로 노력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얘기를 안 하면은 이게 과학기술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가 완성이 안 될 것 같아요. 2005년 11월 달에 정말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터졌습니다. 황우석 사태가 진행되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마치 모두가 황우석이었던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 과학기술계의 활동 또는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한테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은 과학기술자들은 뭐 그 생명력이 없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마다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게 아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그 힘들어하는 요인을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관리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원이 연구비를 받은 과학자들을 감사를 해요. 근데 감사원은 행정감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 제도를 가지고 와서 연구개발 현장에 들고 들어와서 너 이 규정을 왜 이렇게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 규정은 그 무시를 했느냐, 뭐 이러고 따지고 들면은 견뎌낼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한테 되게 골치 아픈 얘기가 이 산학협동하고 창업 열풍입니다. 창조과학도 창업하라고 아우성이죠. 근데 여기 제가 그냥 그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가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산학협동을 하겠다고 그 가는 그 연구자들 중에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미신, 사회의 미신하고 유사과학입니다. 이게 그 타임즈인가에 나왔던 건데, 한국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슨 강박증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점집이 몇백 메타마다 점집이 한 개씩 있고,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그 과학기술계 외부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과학기술계 내부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전문성이라는 거, 우리 과학자들의 전문성이라는 거, 그 베끼는 일에는 탁월한 그 역량을 발휘를 했는데, 민주화가 되고 그 사회적 수준이, 사회 수준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났을 적에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을 해서 2m 이상 떨어지면 절대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도대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왜 2.1m 떨어져 있으면 안전하고 1.9m가 되면 위험해지는지, 과학자들은 절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언론을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가 TV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마구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 이거 18년 동안 인체에 안전한 살균제라는 말이 여과 없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학자도 이거의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학자의 윤리는 제도를 순화를 하고 그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100% 깨끗한 과학기술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도 과학자의 윤리 위반 사례는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됩니다. 근데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들입니다. (21세기의) 키워드는 민주화하고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첨단과학에 대한 윤리적 논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좋은 기술이 따로 있고 나쁜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엉망으로 사용하면 나쁜 기술이 되고, 아무리 나쁜 기술이라도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좋은 기술로 순화가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기술을 좋은 기술로 만들고 어떤 기술을 나쁜 기술로 만들 건가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그
인식에 달려 있고 그 중에서도 윤리적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그 윤리적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뭐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사회적 합의 과정에 과학적 지식을 그 수용하도록 만들 건가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과학자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의 윤리는 영역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선 생명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생태계는 보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왜 소중한지, 생태계를 왜 보존해야 되는지 그냥 선언적인 주장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보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하고 생태계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식량의 윤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요새 먹방, 국방이 난리를 치고 있고, 마치 우리가 그냥 먹을 거를 영원히 한정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식량 걱정하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거를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에너지 자원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환경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정보 윤리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정보의 격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심지어 대량 살상무기, 테러,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관심을 안 쓰고 있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인더스트리 4.0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은 전부 엉터리가 되고 지금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있다고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막 듣고 웃어요. 왜 웃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요 말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인체에 위험하지 않고 환경에 위험하지 않은 기술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하고 환경에 위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어떻게 수용을 하고 용납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첨단 기술은 수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그냥 사족입니다. 좀 과학기술 사회입니다. 21세기는. 근데 어떤 과학기술이냐, 윤리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과학기술이었으면 좋겠고,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치하고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